안녕하세요. 시주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당장 내일 주가에 영향을 주는 그런 류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조용히 좀 뭔가 크게 뭔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시장에서 나고 있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4월 15일에 무디스라는 신용평가사가 블루아울 캐피털이라는 자산운용사의 등급 전망을 낮췄어요.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거든요. 이 신용평가사가 전망을 바꾼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당장 문제가 터진 건 아닌데 앞으로 나빠질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낮췄냐? 이게 좀 자극적인 숫자인데요. 올해 1분기 54억 달러, 즉 우리 돈으로 7조 원이 넘는 환매 요청이 한꺼번에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하면 투자자들이 내 돈 돌려줘라고 줄을 선 겁니다. 그럼 이게 블루아울만의 문제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건 훨씬 더 큰 판의 한 장면인데 지금 사모신용 자체라고 하는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시장 규모가 총 2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3천조 원이 넘거든요. 근데 이 시장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사모신용? 그래서 오늘은 이 시장이 왜 이렇게 커졌는지, 지금 왜 흔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한테 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까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모신용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회사가 돈이 필요하면 어디로 가냐? 은행으로 가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공개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은행들이 대출문을 상당히 좁혔어요. 규제가 강해지면서 중견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아주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회사들이 은행 문턱을 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겁니다. 그럼 이 회사들은 어디서 돈을 빌리냐? 거기서 등장한 게 사모신용 시장이에요. 블랙락이나 블루아울 같은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연기금, 보험사, 부유층 자산 같은 돈을 모아서 이 회사들한테 직접 대출을 해준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딜처럼 보였어요. 은행 예금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돈이 몰렸고 이 시장에서 최근 몇 년 새에 폭발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지금은 2조 2천억 달러, 불과 몇 년 전 1조 달러에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대출들 상당수가 변동금리예요. 금리가 오르면 이자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라는 건데 경기가 좋고 금리가 낮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처럼 고금리가 예상보다 훨씬 길게 이어지면 돈을 빌린 회사들 입장에서는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이자가 더 많아지는 시점이 오면 그게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고금리가 왜 이 시장의 급소를 건드린지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금리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꽤 오래 머물고 있죠. 원래 시장은 올해 안에 연준이 금리를 몇 번 내려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PI, PPI 같은 물가 지표들이 계속 끈적하게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중동 지정학적 불안까지 겹치면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는 더 안 잡히고 그러면 금리 인하는 더 멀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모신용 시장이랑 어떻게 연결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장의 차입 기업들,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곳이 많거든요. 금리가 높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회사들이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가 계속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영업으로 버는 돈이 이자 비용을 못 따라가는 시점이 오거든요. 이걸 나타내는 지표가 이자 보상 비율인데요. 쉽게 말하면 회사가 번 돈으로 이자를 몇 배나 감당할 수 있냐는 숫자예요. 이게 1 아래로 떨어지면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사모신용시장 부도율이 5.8%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요. 6%에 거의 다 온 거고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100개 회사 중에 6개 가까이가 돈을 못 갚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숫자로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시장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주식이나 공개채권 시장은 가격이 매일 실시간으로 반영되잖아요. 근데 사무신용 그게 안 돼요. 한 곳에서 구멍이 나도 투자자들이 그걸 바로 알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다가 한꺼번에 불안이 터져 나오면 이미 늦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론적인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블랙락이에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블랙락의 아시아 태평양 사모신용 펀드에서 실제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습니다. 차입자가 어떤 곳이냐면 상하이에 있는 냉동물류 인프라 회사예요. 맷콜드 홀딩스라는 곳인데요. 4년 전에 5,250만 달러를 빌렸는데 원금 2,750만 달러에 밀린 이자 1,200만 달러를 합쳐서 총 약 4천만 달러 가까이를 못 갚은 거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블랙락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세계 최대 운용사 펀드에서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시아 인프라 부동산 연계 쪽에서요. 고금리에 내수 부진까지 겹친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꽤 선명한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무디스가 전망을 낮춘 블루아울 얘기인데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54억 달러 환매 요청. 3분기에만 나온 숫자예요. 7조 원이 넘는 돈들이 돌려달라고 몰린 거죠. 블루아울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운용사가 AI 산업 재편으로 타격을 받는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AI가 확산되면서 기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매출 압박을 받게 되고 그 회사들이 돈을 못 갚으면 고스란히 손실로 이어지는 구조거든요. 결국 블루아울은 OBDC2라는 펀드의 분기별 환매를 아예 영구 중단해 버렸습니다.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 돌려주는 방식으로 전환한 건데요. 급한 불을 끄려고 채권 시장에서 4억 달러를 조달하기도 했습니다. 조건이 좀 눈에 띄는데요. 만기 2028년 금리 6.5%짜리 채권인데 비슷한 만기에 미국 국채보다 2.7%포인트 높은 금리를 얹어줘야 했어요. 미국 우량 회사채 평균 가상금리가 0.8%포인트 수준이거든요. 그 3배가 넘는 프리미엄을 줘야 겨우 돈을 빌릴 수 있었다는 건데 시장이 이쪽 리스크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가 숫자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게 2008년 금융위기처럼 번질 수 있는 거냐, 제2의 서브프라임 아니냐, 이런 얘기가 시장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두고 기관들 사이에서 시각이 꽤 엇갈립니다. 먼저 크게 걱정하지 않는 쪽을 보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사무신용 규모가 미국 민간 부채 전체의 3% 미만이라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공개시장 전반으로 불이 옮겨붙을 만한 덩치가 아니라는 거죠. 2008년처럼 전방위적으로 신용이 팽창한 국면도 아니고 최근 미국 민간 부채 비율 자체도 줄어드는 추세라서 충격이 오더라도 점진적으로 소화될 거라는 논리입니다. 근데 반대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란은행 총재는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불투명성이 진짜 뇌관이라고 봅니다. 사무시장 특성상 자산 가치가 매일 시장가로 평가받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특정 차입자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도 투자자들이 그 실상을 바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뒤늦게 불안이 퍼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너도 나도 환매를 요청하는 펀드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은행에서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빼가는 뱅크런이랑 원리가 같습니다. 비유동적인 자산을 들고 있으면서 투자자 요청이 오면 언제든 돈을 돌려줘야 하는 구조. 이 둘 사이의 간극이 문제라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블루아울이 환매를 아예 막아버린 것도 이 간극이 현실로 드러난 장면입니다. 골드만삭스 CEO는 좀 다른 결을 보여주는데요. 리테일 중심 사모대출 쪽에서 잡음이 있겠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미국 상위 25개 은행이 이 부문에 1조 2,500억 달러의 대출 잔액을 갖고 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은행권과 완전히 분리된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 시각을 놓고 보면 결국 지금 당장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시나리오보다는 조용히 골마가다가 어느 순간 터지는 그림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크게 번질 거다, 아니다. 보다는 먼저 구멍이 나느냐를 지켜보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인데요. 지도에서 보면 페르시아만 입구를 막고 있는 좁은 바닷길인데 전 세계 원유 공급의 약 20%가 이 길을 통해 나오거든요. 사우디, 이라크, UAE, 쿠웨이트 원유가 전부 여기를 거쳐갑니다. 지금 이 해협 주변 지정학적 긴장이 꽤 높아진 상태예요. 만약 이 길이 막히거나 불안정해지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8달러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유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냐? 물가가 다시 오릅니다. 미국 CPI 기준으로 약 0.8%포인트 추가 상승 압력이 생긴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리기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도 금리 인하 얘기가 쏙 들어간 상황인데 여기서 유가까지 튀어오르면 오히려 추가 인상 논의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까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무신용 시장이랑 연결되는 고리가 뭐냐면 결국 금리예요. 고금리가 길어질수록 돈을 빌린 회사들의 숨통이 더 조여드는 거고 이미 부도율이 6%에 육박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라는 구명줄마저 사라지면 한계에 몰린 곳들부터 하나둘씩 쓰러지는 그림이 될 겁니다. 지금 당장 뭔가 크게 터지는 게 아닐 순 있겠지만 이게 조용히 골마가는 게 더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요.
어느 순간 또 다른 이슈 때문에 묻혔다가 외면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마켓이 그리고 우리의 계좌가 더 큰 충격에 빠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라도 계속 지켜봐야 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